누구나 기다려왔던 숫자,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여의도 증권가 객장에는 1999년 닷컴법을 떼나볼 법한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70대 어르신이 번호표를 꽉 쥐고 떨리는 손으로 전광판을 응시합니다. 은행에서는 유모차를 끈 아이 엄마가 창구 직원에게 예금 해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 시작된 현장을 해부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지금 당장 객장으로 뛰어갈지 아니면은 쥐고 있는 현금을 더 단단히 묶어둘지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는 돈이 하루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5조 원입니다. 하루마다 지방도시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이 예금 통장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 이자 3%대 주식시장 수익률 76%. 이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 성실함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무능이 되었습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대한민국 가구의 절반 이상이 순자산 3억 원 미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서울 아파트 전세는커녕 노후 준비도 불가능하다는 걸 모두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식시장이라는 버스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에 관심 없던 대중이 마지막으로 참여할 때가 바로 상투, 즉 고점이라는 경고입니다. 내 주위에 생전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이 혹시 지금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증권사 객장을 가득 메운 저 수많은 인파는 받아줄 물량이 필요한 세력들이 기다리던 마지막 손님들일까요? 코스피는 5천이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가리키고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묘하게도 1999년의 광기 혹은 2021년의 고점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조적 성장의 초입에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법을 붕괴의 직전에 서 있는 것일까요? 판단은 아직 이릅니다. 지금부터 그 판단의 근거가 될 팩트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가 아니라 도대체 왜 올랐고 이 상승의 땔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불길이 얼마나 더 타오를지 아니면 나를 태워버릴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2021년 동학개미 운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코스피 3000을 돌파하며 전 국민이 주식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 물려 지난 5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돈의 힘으로 밀어 올린 유동성 장세였지만 지금은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오르는 실적 장세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함정은 없을까요? 우선 숫자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지수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영업이익, 그리고 정부가 기업 가치를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시행한 밸류업 프로그램. 이 두 가지가 상승의 핵심 엔진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기업은 돈을 잘 벌고 정부의 주도로 기업이 주주를 챙겨주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엔진이 영원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환호하는 사이, 시장 한 구석에서는 조용하지만 섬뜩한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장호가 2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건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강제로 주식이 팔려나가는 반대 매매가 도미노처럼 터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화약고 옆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환율을 보십시오. 주가가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 위해 원화를 사들이니까 환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은 여전히 1,400원대에서 요지부동입니다. 수출이 사상 최대라는데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쓸어 담는다는데 왜 원화 가치는 더 오르지 않을까요? 혹시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사면서도 언제든 털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이 모순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 모순 속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힌트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낙관론에 취해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반대로 막연한 공포 때문에 인생을 바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양쪽의 균형을 잡아드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 상승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논리, 바로 이번엔 다르다는 낙관론의 실체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은 지금 가격이 여전히 싸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반도체와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밸류업 프로그램에 숨어 있습니다. 낙관론자들의 주장은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숫자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익의 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었던 2021년의 상승장은 유동성 파티였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제꼈고 제로금리라는 공짜 돈이 시장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때 기업들이 돈을 잘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적자 기업이어도 미래에 잘 될 거야? 라는 꿈만 있으면 주가가 10배씩 뛰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오르는 건 기업들이 그 고금리를 이겨내고 실제로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실적 장세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탔습니다. 단순히 기대감이 아닙니다. 실제로 찍히는 영업이익이 코스피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 44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한국 증시도 같이 꼬꾸라졌지만 지금은 AI라는 최소 10년은 갈 구조적 수요가 이들을 바치고 있습니다. 낙관론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코스피 5천은 거품이 아니라 이제야 한국 기업이 제값을 받기 시작한 정상화 과정이다.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이 바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 주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 속에 살았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도 주주에게 나눠주지 않고 쌓아만 두니 PBR, 즉 장부 가치보다 주가가 낮은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주주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자사주 소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PBR은 1.59배, 장부상 가치보다 1.6배 높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국 시장이 드디어 가치 함정에서 벗어나 성장 시장으로 재평가, 즉 리레이팅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지금의 주가 상승은 정당하며 오히려 아직도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이라도 매수 버튼을 누르고 싶어지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동전의 뒷면을 보지 않으면 투자는 도박이 됩니다. 화려한 실적 잔치 뒤편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B2,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장호입니다. 현재 신용융자 잔고는 2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경제가 성장했고 코스피가 5천을 갔으니 빚 규모가 커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절대 금액만 보면 착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폭락장 직전에 켜졌던 경고등, 바로 시가총액 대비 신용장호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역사는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반복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그리고 2021년 코스피 3,300 고점 당시, 이 두 시기의 공통점은 신용장호 비율이 전체 시장 규모의 0.6%를 넘어서는 순간 어김없이 폭락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외상값의 임계치가 딱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2026년 1월, 지금은 몇 퍼센트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현재 비율은 0.72%입니다. 과거 모든 버블 붕괴의 트리거였던 0.6%를 이미 훌쩍 넘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빚이 늘어난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사람들이 빚을 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는 증거입니다. 기초 체력보다 도핑으로 근육을 키운 상태. 과거 데이터를 대입해보면 이 비율이 꺾이기 시작할 때 주가는 평균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지금 29조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또 이 숫자가 무서운 이유는 그 규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돈의 성격이 참을성이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한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면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이걸 존버라고 하죠. 하지만 빚을 낸 돈은 버틸 권리가 없습니다. 증권사는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비율 140%를 요구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주 쉽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돈 1억 원에 증권사에서 빌린 돈 1억 원을 합쳐서 총 2억 원어치 삼성전자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증권사는 빌려준 돈 1억 원의 140%, 즉 1억 4천만 원어치의 주식 가치는 무조건 유지하라고 요구합니다. 지금은 내 계좌에 2억 원이 있으니 아주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30%만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2억 원이던 잔고는 순식간에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딱 1원이라도 더 떨어져서 담보 비율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의 슈퍼컴퓨터는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묻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장이 시작되자마자 여러분의 주식을 하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강제 매도해버립니다. 반토막이 난 것도 아닙니다. 고작 30% 남짓 하락했을 뿐인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좌가 사망 선고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매매입니다. 문제는 이 반대매매가 혼자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주식이 강제로 팔리면 시장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 가격 하락은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또 다른 B2 계좌의 담보 부족을 유발합니다. 그럼 그 계좌도 또 강제 매도 당합니다.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죽음의 도미노 현상. 이것이 바로 신용장고 29, 조원이 가진 진짜 공포입니다. 지금 시장은 펀더멘털이 나빠서가 아니라 단지 수급이 꼬여서 폭락할 수 있는 유리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10%만 조정받아도 빚으로 쌓아 올린 이 거대한 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낙관론자들은 기업의 이익을 보라고 말하고 비관론자들은 시장의 체력을 보라고 말합니다. 엔진은 좋은데 바퀴가 펑크나기 직전인 스포츠카. 이게 바로 지금 코스피 5천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안 요소는 B2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그들이 정말 한국 시장을 사랑해서 들어온 것일까요?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식시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환율입니다. 보통 나라의 경제가 좋고 기업 실적이 사상 최대라면 그 나라의 돈 가치도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하니까 원화의 몸값이 비싸져서 환율은 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판다고 아우성이고 외국인이 바이코리아를 외치는데 원달러 환율은 1425원이라는 비정상적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교과서가 틀렸거나 아니면 시장이 뭔가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소름 돋는 가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이중 플레이 가능성입니다. 첫째, 순매수의 함정입니다. 겉으로는 수조 원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의 80%는 오직 반도체 두 종목에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자동차, 화학, 철강 같은 전통 산업에서는 오히려 3개월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며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반도체라는 특정 테마만 빨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 바로 선물 시장에서의 해지 포지션입니다. 주식인 현물은 샀지만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는 선물 시장에서는 큰 규모의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가가 오르면 현물 주식에서 돈을 벌고 주가가 폭락하면 선물 매도에서 돈을 버는 양방향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상승을 확신한다면 선물도 같이 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팔고 있다는 건 언제든 하락장이 와도 자기들은 손해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보험, 즉 안전벨트를 이미 매뒀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환율 해지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산 금액만큼 역외 시장에서 달러 선물 매수 포지션을 늘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 주식은 샀지만 원화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터지면 수익이 깎이니까 환율 변동 위험을 0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뼈를 묻으러 온 게 아닙니다. 언제든 매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수익만 챙겨서 떠날 준비를 이미 지난달에 끝마쳤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더 뼈 아픕니다. 바로 우리 내부의 자본 유출입니다. 코스피가 5천을 갔는데도 정작 한국의 부자들과 기업들은 원화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로 번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해외에 쟁여두거나 한국 주식 판돈으로 다시 미국 주식을 사러 나가는 겁니다. 국내 주식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역설적으로 달러 수요가 줄지 않는 기이한 현상. 이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체력이 근본적으로 약해졌다는 신호이자 이 상승장이 모래성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환율이라는 것이 지표가 시스템의 경고라면 이제 우리 주변으로 시선을 돌려 피부로 느껴지는 경고를 찾아볼까요? 월계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 조셉 케네디가 구두를 닦으러 갔는데 구두 닦기 소년이 그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케네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든 주식을 팔아치웠고 얼마 후 대폭락이 시작됐습니다. 자산 시장에 전혀 관심 없던 계층까지 시장에 뛰어들었다면 더 이상 주식을 사줄 새로운 바보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평소에 주식은 도박이야라며 혀를 차던 김 부장님이 점심시간에 HTS를 켜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금만기만 기다리던 옆집 아이 엄마가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사야 하냐고 묻지는 않습니까? 이분들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끝물 신호인 인간 지표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자금까지 시장에 들어왔다는 건 이제 이 상승을 떠받칠 추가적인 연료가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주식을 샀다면 이제 남은 건 파는 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객장 대기줄에 서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은 2021년에 고점을 만든 사람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이번엔 다르다고 외쳤고
슈퍼사이클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멈췄을 때 의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신용융자 29조 원이라는 화약고, 1425원이라는 비정상적인 환율, 그리고 객장을 가득 메운 인간 지표들, 이 세 가지 퍼즐 조각을 맞추면 하나의 불길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지금 부의 추월차선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가는 롤러코스터의 꼭대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는 5천을 넘어 6천, 7천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대응하는 게임입니다. 낙관론이 맞다면 여러분은 수익을 즐기면 되지만 만약 비관론이 현실이 된다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다 팔고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공포를 이겨내고 더 사야 할까요? 이 혼란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코스피가 5천을 뚫고 하늘로 승천할지 아니면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칠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광란의 파티가 끝났을 때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누군가는 헐값의 자산을 주워 담아 다음 부자의 반열에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후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생존 수칙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투자의 기술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탄조끼를 입는 법입니다. 첫 번째 원칙, 비투는 절대 금물이며 만약 썼다면 담보비율 200%를 사수하십시오. 상승장에서 빚을 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유혹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코스피 5000 시대의 변동성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수가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등락폭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10% 하락이 200포인트였지만 지금은 500포인트가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용을 써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20%만 급락해도 계좌는 깡통이 되고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시장은 여러분이 돈을 갚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빚을 버티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내 돈으로 버티면 장기 투자지만 남의 돈으로 버티면 파산입니다. 지금 당장 HTS를 켜서 담보비율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140% 근처라면 여러분은 시한폭탄을 안고 주무시는 겁니다. 최소 200% 이상으로 맞춰두거나 그럴 여력이 없다면 지금 당장 주식을 팔아서 빚부터 갚으십시오. 그게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 현금도 종목입니다. 많은 분이 현금을 놀리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은 쓰레기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과열 구간에서 현금은 쓰레기가 아니라 산소통입니다. 모두가 주식에 몰빵되어 있을 때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폭락장이 왔을 때 시장의 구원자가 됩니다. 우량주가 반토막이 나고 비투 매물이 쏟아져 나와 바닥에 굴러다닐 때 그것을 줍는 유일한 무기는 현금뿐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현금으로 보유하십시오. 옆 사람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리스크를 100% 안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기회를 50%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비명 지르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유일한 포지션, 그것이 바로 현금입니다. 세 번째 원칙, 기간이 정해진 돈은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전세 보증금 올려줄 돈, 내년에 결혼할 자금, 아이 대학 등록금, 이런 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진 게임을 하는 겁니다. 시장은 쫓기는 돈을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으면 주가가 떨어질 때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서 팔게 되고 주가가 오를 때도 욕심 때문에 팔지 못하다가 다시 떨어지면 후회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쫓기는 자금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아무리 코스피가 5천을 가고 1만 포인트를 간다고 해도 1년 안에 써야 할 돈이라면 은행 예금에 넣어두십시오. 3% 이자가 여러분의 가정과 멘탈을 지키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십시오. 주식시장은 여유자금이 없는 사람의 돈을 빼앗아 여유자금이 넘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데이터와 차트는 후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눈은 실시간입니다. 제가 앞서 구두 닦기 소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년 1월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서 감지되는 인간 지표는 누구입니까? 주식 계좌조차 없던 친구가 갑자기 종목 추천을 해오진 않았습니까? 미용실 원장님이, 택시 기사님이, 혹은 회사 탕비실에서 김대리가 주식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직도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뉴스보다 더 정확한 빅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광기 속에서 나만 미치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하려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을 열고 여러분이 목격한 현장의 분위기를 기록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시청자들에게는 탈출 신호가 될 수도 혹은 진입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을 딱 한 장의 생존 체크리스트로 압축해 드립니다. 먼저 현재 시장의 위치를 판정합니다. 신용잔고 29조 원, 환율 1425원, 인간지표 과열. 이 세 가지 조합이 가리키는 현재 구간은 위험을 넘어선 살얼음판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 강령을 드립니다. 하나, 담보비율 140%에서의 존버 금지. 증권사의 강제 청산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담보비율이 200% 미만이라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내 돈을 담보로 한 러시안 룰렛입니다. 지금 당장 비중을 줄여 현금을 채우십시오. 둘, 기간이 정해진 돈의 참전 금지. 내년에 쓸 전세금, 다음 달에 낼 카드값, 이런 시한부 자금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심리는 이미 시장에 진 것입니다. 쫓기는 돈은 반드시 잃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셋, 애뜻 떨어지는 칼날에 물타기 금지. 고점에서 물렸다고 평균 단가를 낮추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같은 유동성 장세가 끝날 때 하락의 깊이는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10층일 수 있습니다. 물타기는 익사가 아니라 수장되는 지름길입니다. 넷, 안 오른 주식 찾기, 즉 키 맞추기, 투자 금지. 남들 다 오르는데 얘만 안 올랐네? 싸다. 아닙니다. 상승장에서 소외된 주식은 싼 게 아니라 썩은 거질 확률이 99%입니다. 시장이 그 종목을 버린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싼 것을 찾지 말고 비싸더라도 확실한 주도주가 조정받을 때를 기다리십시오. 다섯, 유튜브 썸네일 맹신 금지. 지금 사면 10배 갑니다. 인생 역전, 마지막 기회. 이런 자극적인 멘트에 가슴이 뛴다면 여러분은 이미 먹잇감이 된 겁니다. 진짜 정보는 소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화려한 썸네일 대신 건조한 공시와 차가운 수급 데이터만 믿으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코스피 5000 시대의 폭락이 왔을 때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겁쟁이의 헛소리라고 비웃으며 풀매수 버튼을 눌렀을 것이고 누군가는 식은땀을 닦으며 조용히 현금을 챙겼을 것입니다.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생존자의 기록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곳이 바로 이 자산시장입니다. 우리가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에 취해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파티가 화려할수록 청구서는 비싸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의 투자는 수익을 쫓는 게임이 아니라 탐욕을 다스리는 게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급함, 그리고 노력 없이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비로소 안전해집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으세요.